나는 올해 60,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낸다. 아내는 아들을 낳다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후로 평생 허리 휘어져라 날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못 배운 내 한을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먹을 것을 줄여가며 공부를 시키고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 소영우는 불효자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며느리 김영란은 내 속을 더 뒤집어 놓았다. 아들네는 강남에, 나는 강북의 작은 집에 따로 살았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었지만 몇 년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늘 자기 몸 꾸미고 사치품 사들이기에만 신경 썼다. 명품 가방, 옷, 피부 관리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집안일은 늘 뒷전이었다. 더구나 며느리는 아들을 교묘하게 설득하며 나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영훈이 가끔이라도 아버지 뵈러 가자 하면 영란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아버지 댁 가면 더 외로워하실 거야. 우리가 잠깐 웃고 떠들다 돌아오면 그 뒤엔 얼마나 허전하시겠어. 차라리 전화 자주 드리고 여행 다녀와서 선물 챙겨드리는 게 낫지 않아? 아버지도 그게 더 편하실걸. 또 명절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말을 바꿨다. 여보, 요즘 누가 차례 꼭 지내? 아버지도 늘 그러셨잖아. 너희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우리가 애들 데리고 해외 다니면서 추억 만들어주는 게 진짜 효도야.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일 기쁠 거야.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자기들만 즐겁자고 둘러대는 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만에 아들의 번호였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번 명절엔 다니러 오려나. 여보세요? 영훈아? 내 목소리엔 기대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 못 갑니다. 우리 가족 세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내 귀가 순간 멍해졌다. 뭐라고? 명절인데 차례는 어떻게 하고? 나는 힘겹게 물었다. 옆에서 며느리 영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차례 꼭 지내요? 아버지도 늘 그러셨잖아요. 너희 사는 게 먼저다라고. 저희가 여행 다니면서 아이들 추억 만들어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뚝 하고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고요해졌다. 몇 해째 명절마다 이런 시기였다. 얼굴 본 지가 언제였던가.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다. 텅 빈 집안은 내 숨소리조차 울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선 더는 못 살겠다. 차라리 고향으로 가자. 군산 바다 거기라면 여기보단 나을 거야. 군산 앞바다에 닿자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코끝을 파고들었다. 백고동이 낮게 울려 퍼지고 갈매기 울음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과거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40해 전의 군산은 지금과는 달랐다. 그때의 앞바다는 훨씬 넓었다. 새만금 제방이 생기기 전이라 갯벌이 끝없이 펼쳐졌고 밀물과 썰물 따라 은빛 물길이 드러났다. 그 넓은 품에서 배들은 드나들며 짐을 싣고 내렸다. 부두는 막 커지기 시작했다. 1979년 세워진 일부두, 이어 1980년대 들어 늘어난 시설들. 오후마다 크레인 소리가 찰컥거렸고 트럭이 줄지어 드나들며 항구는 분주했다. 시장으로 가면 활기가 더했다. 얼음을 깐 스티로폼 상자 위에서 은빛 비늘이 반짝이고 서해의 꽃게, 전어, 조기 같은 생선들이 값싸게 팔려나갔다. 상인들의 목청은 바닷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러나 군산은 단순한 어항이 아니었다.
애초에 곡창지대에 쌀을 내보내던 항구 도시였고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창고와 골목 건물들에 남아 있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강변은 공장과 기계들의 금속 냄새로 뒤섞였다. 바다는 풍요로웠지만 도시의 냄새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백고동과 갈매기. 해 뜰 무렵 섬으로 향하는 배가 물보라를 가르고 나갔고 해 진력이면 낮은 저음으로 귀향을 알렸다. 갈매기 떼는 언제나 그 위를 맴돌며 하늘과 바다를 잇는 다리처럼 선회했다. 밤이면 포구 등대 불빛이 깜빡였고 포장마차의 알전구가 반짝였다. 조개탕에서 피어오르는 김 선원들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새벽 경매를 기다리는 상인들의 졸린 눈빛까지. 그 시절 군사는 바다와 사람, 그리고 짐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살아있는 도시였다. 고향을 떠나는 해였다. 나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19살 고등학생이면서 아버지를 돕는 농사꾼이었다. 낮에는 교실에 앉아 분필 냄새를 맡다가도 오후가 되면 갯벌과 논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섰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건 당연했고 바닷바람에 실린 소금기와 갯벌 흙냄새가 내 일상이었다. 그 시절 내 마음을 붙잡은 사람은 고난영 누나였다. 23, 4살 위였지만 내겐 세상 가장 눈부신 존재였다. 함께 바다를 걸으며 웃던 순간은 내 청춘의 전부였다. 그러나 어느 날 누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나는 포구를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다. 백고동 소리에도 갈매기 울음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러나 끝내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말. 난영이가 서울 갔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일지 몰랐지만 내겐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결국 책가방 대신 낡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연고도 계획도 없었지만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그렇게 고향을 떠났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군산에 머물고 싶었다. 바닷바람을 실컷 쐬고 잊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싶었다. 시장 골목 끝 언덕 위에 오래된 여인숙 하나가 있었다. 간판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낡은 창문 틈새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방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오래 묵을 겁니다. 내 말에 아주머니는 내 눈빛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2층 바다가 보이는 방들이죠. 장기로 계신다니 제가 조금 깎아드릴게요. 방에 들어서자 낡은 창틀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와 멀리 떠나는 배의 백고동. 나는 짐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여인숙의 짐을 풀고 며칠을 지냈다. 아침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항구를 거닐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다. 평생 몸으로 벌어온 삶이라 손을 놀리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 앞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뭐든 부지런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주인은 한참 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저희는 주로 젊은 학생들 쓰거든요. 컴퓨터도 좀 만져야 하고.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엔 횟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새벽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던 사장을 도와주었다. 허리가 아프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리죠.
사장은 흠칫 놀라며 웃었다. 어르신, 힘도 좋으시네. 저녁에 한번 나와보세요. 서빙 좀 도와주실래요? 그날 저녁 나는 서빙을 해봤지만 손님들의 빠른 주문에 정신이 없었다. 어르신, 손님상에 맥주잔이 빠졌어요. 다급한 목소리에 허둥대다 결국 그날만 체험으로 끝났다. 며칠 뒤 항구 창고 벽에 붙은 단기인부 구함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나는 곧장 찾아가 말했다. 저 생선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창고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이거 쉽지 않은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나는 주머니에서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밀며 웃었다. 평생 이런 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건 못 들어도 정리와 청소는 누구보다 꼼꼼히 합니다. 결국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새벽 5시에 나오세요. 들어오는 생선 박스 정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날 이후 나는 수산물 창고에서 시간제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시퍼런 얼음 위에 쌓인 생선들을 정리하고 박스를 나르며 땀을 흘렸다.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이래야 내가 살아있지. 수산 창고에서 일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골목 끝 작은 백반집에 들렀다. 반주로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며 따끈한 밥을 먹는 게 하루의 위안이었다. 백반집은 젊은 여인 고지혜가 꾸려가고 있었다. 원래는 어머니 고난영이 함께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몸이 약해져 일주일 가까이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 사이 가게는 지혜 혼자 감당해야 했고 손님을 맞는 얼굴도 그녀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몰리자 지혜는 내 상을 챙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아저씨, 죄송해요. 국이 좀 늦었죠? 그녀가 급히 국을 내오며 미안해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그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나는 마치 내 딸에게서 듣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저녁 무렵 쌀 배달이 들어왔는데 지혜 혼자 나르다 그만 자루가 터져버렸다. 아이고 하며 허리를 부여잡는 지혜를 보고 나는 달려가 자루를 부축했다. 이런 건 내가 하지. 아가씨 손목 나가겠다. 나는 능숙하게 쌀을 다시 퍼담아 정리했다. 지혜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아저씨 없었으면 진짜 혼자 다 치우느라 고생할 뻔했네요. 그날부터 지혜는 나를 볼 때마다 우리 가게의 든든한 해결사라며 농담을 건넸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들어섰다. 지혜는 이미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늦으셨네요. 그녀는 남은 반찬을 깔끔히 싸서 도시락통에 담아주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혼자 계신다면서요. 내일 아침에 데워 드시면 되겠네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내가 참 이런 정을 받을 줄이야. 가게 안쪽 전등이 나가서 지혜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을 뻗고 있었다. 위험해, 내려와. 내가 해줄게. 나는 그녀를 대신해 전등을 갈아 끼웠다. 밝아진 불빛 아래서 지혜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없으면 우리 가게 큰일 나겠어요. 진짜 아버지 같으세요.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지 뭐. 그동안 우리는 어느새 서로에게 작은 의지가 되었다. 나는 따뜻한 밥상과 배려를 통해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지혜는 낯선 단골 손님에게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운명의 그날 저녁 백반집 문을 열자 낯익으면서도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지혜 대신 카운터 안쪽에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희끗한 머리칼,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그러나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눈빛.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걸음 멈칫하다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떨리는 손이 숟가락을 놓치게 만들었고 챙그랑 소리와 함께 막걸리 잔까지 기울어져 흰 국물 위로 흘러내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혜가 달려오며 놀란 듯 물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엄마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제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시 가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저씨예요. 그동안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순간 나와 난영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멎은 듯 세상의 소음이 뚝 끊겼다. 만섭이? 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짠했다. 난영 누나? 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겼다. 막걸리 향이 코끝을 찔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난영은 잠시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떨리고 입술은 몇 번이고 열렸다 다물어졌다.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침묵이 몇 초, 아니 몇십 년처럼 길게 흘렀다. 지혜가 어리둥절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난영은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다. 난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혜야, 사실은 이분이 내 아버지다. 지혜는 순간 귀를 의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난영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있었어. 20살도 안 된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섭을 가리켰다. 바로 이분이야. 내 아버지 소만섭.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섭은 가슴이 쿵쾅거려 말을 잇지 못했다. 난 몰랐어. 누나가 갑자기 사라져서 그때 왜 그랬는지. 난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백을 이어갔다. 지혜는 충격과 눈물 속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공기가 터져나오듯 식당 안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혜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라고요? 저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자랄 때까지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지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천천히 혼란이 거쳐갔다. 그녀는 잠시 만섭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눈가에 어려있는 따뜻한 눈빛.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상하게도 눈앞에 이 남자를 통해 채워지는 듯했다. 난영은 막걸리 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서바네가 왜 그때 그렇게 사라졌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만섭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내 아이를 가진 걸 알았어. 부모님께 들키면 매질을 당하거나 쫓겨날 게 분명했고 마을 사람들 눈도 두려웠어.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너였어. 넌 고등학생이었잖아. 내 앞길을 내가 짓밟는 게 아닐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어. 서울로. 난영의 눈가가 젖어갔다. 서울은 차갑고 낯설었어. 가진 돈은 며칠 방세가 전부였고 하숙방에서 지혜를 낳은 뒤부터는 전쟁 같은 세월이었지.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바늘질. 손은 늘 피투성이었고 새벽엔 우유 배달을 나갔어. 그래도 지혜의 급식비와 학용품 값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지. 만섭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혜가 자라 대학도 갔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어. 결혼도 했지만 오래 못 갔지. 남편이 무책임했거든. 결국 이혼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됐어. 그러다 나도 몸이 망가져 병원에서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결심했어. 서울은 이제 그만이다. 각박한 이 도시에서 우린 더는 살 수 없다. 지혜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놀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엄마가 좋다면 저도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죠. 난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침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땅이 군산에 있었어. 그 덕분에 모녀가 내려와 백반집을 열고 겨우 숨 돌리며 살아왔네. 만서바나 그땐 정말 내가 아까워서 내 앞길을 무너뜨릴까봐 도망친 거야.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지혜가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짊어지셨던 거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지혜는 떨리는 눈빛으로 만섭을 바라봤다. 아버지 맞죠? 저 혼란스럽고 낯설긴 하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섭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굳은 살 박힌 그의 손이 떨리며 지혜의 손등 위에 얹혀졌다. 지혜야.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삼켜온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난영도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 잃어버린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졌다. 지혜가 시장에 갈 때 만섭이 따라 나섰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지혜가 말했지만 만섭은 이미 양손에 생선 꾸러미와 채소 봉지를 챙겨 들고 있었다. 너는 그냥 흥정만 잘해. 이런 건 내가 평생 해온 거니까. 난영은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와 딸처럼 세 사람의 걸음은 나란히 맞춰졌다. 가게 문을 닫은 늦은 밤, 난영은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상을 차렸다. 오늘은 손님이 김치찌개 맛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 난영이 말하자 만섭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나 김치찌개 맛은 예전에도 최고였지. 순간 난영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저도 그 맛을 지켜야겠네요. 우리 집 가업이잖아요. 어느 날 가게 전등이 또 나갔다. 지혜가 의자를 끌어다 놓으려 하자 만섭이 손사래를 쳤다. 위험하니 내려와. 내가 할게. 만섭이 전등을 갈고 내려오자 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 기술 기사님 따로 부를 필요 없겠네요. 난영은 웃음 속에 눈물이 맺혔다. 오래전 잃어버린 자리를 이제야 되찾는 듯했다. 일이 없는 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 산책을 나섰다.
갈매기가 하늘을 선회하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만섭이 말없이 난영의 걸음을 맞추자 지혜가 장난을 쳤다. 엄마, 아버지랑 나란히 걷는 거 되게 잘 어울리세요. 난영은 당황해 얼굴을 붉혔지만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혜가 손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쪽 자리 치워주실래요? 순간 만섭은 멈칫했다. 그러나 가슴 깊이 벅찬 무언가가 차올랐다. 난영도 그 장면을 보고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셋은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밥을 나누고 일을 돕고 웃음을 함께했다. 오랫동안 잃었던 가족의 온기가 하나둘 되살아났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난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혜 아빠, 명절이 다가오는데 차례는 어떻게 할 거야? 만섭은 잠시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차례라 몇 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어. 아들네가 오질 않으니 나 혼자선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난영은 말없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내가 준비할게. 부모님 제사도 안 모신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하면 어떨까? 지혜랑 나도 오랜만에 마음을 다잡고 싶어. 만섭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 해줄 수 있겠어? 난영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가족끼리 차례상 차리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만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나도 돕지. 시장 같이 가서 장도 보고 밤도 까고 전도 부치고 내가 손 빠른 거 알잖아. 그 말에 지혜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전 부치는 건 제가 할래요. 엄마는 늘 기름 냄새 싫다고 도망가셨어요. 난영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내가 해라. 나는 탕 끓일 테니. 그날부터 셋은 명절을 준비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장에 나가서는 서로 장바구니를 나눠들며 흥정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을 까며 껍질이 잘 안 벗겨진다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전을 부치고 만섭이 옆에서 젓가락으로 간을 보며 이 정도면 서울 호텔 요리보다 낫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름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세월의 아픔도 각자의 상처도 모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추석 아침 부엌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달궈진 기름 냄새와 부침개 데우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지혜는 분홍빛 고기를 전으로 부치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고 만섭은 밤을 까고 나물 무침을 곁들이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난영은 탕이 끓는 냄비 앞에서 국물을 맛보며 말했다. 지혜 아빠, 소금 조금만 더 넣어줘. 알았어. 이제 딱이네. 셋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다. 잠시 뒤 작은 상 위에 차례 음식이 하나둘 차려졌다. 전, 나물, 과일, 탕 비록 크고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다. 만섭은 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차례 준비는 처음이네. 난영이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마음 다해 모시면 되는 거지. 그게 더 귀한 거야. 세 사람은 나란히 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섭이 두 손을 모으며 깊이 절을 올렸고 난영과 지혜도 뒤따라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지만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닌 온기와 경건함이었다. 절을 마친 뒤 지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 우리 올해는 진짜 명절 같아요. 만섭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그래, 지혜야.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한 명절이 아니다.
난영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따뜻하게 지내면 돼. 그날 부엌에는 부침개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셋의 마음을 한껏 감싸주었다. 쓸쓸했던 명절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날이 되었다. 차례 준비가 끝나고 세 사람이 웃으며 전을 부치던 어느 저녁, 만섭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혜 엄마, 지혜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두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만섭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지금껏 작은 건물 하나랑 살던 집을 붙잡고 살았지.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명절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벽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젠 그걸 정리하려고 한다. 난영이 놀란 듯 물었다. 아니, 그럼 지혜 아빠 앞으로 어디서 지내려고? 만섭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당신이랑 그리고 지혜랑 같이. 순간 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만섭은 한층 굳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혜 엄마, 당신이 고생하는 거 다 봤어. 평생 일손 놓은 적 없이 살아왔잖아. 이제는 식당 일 그만둬. 내가 당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지혜를 바라보았다. 지혜야, 너도 상처 많았지. 서울에서 이혼까지 하고 힘든데도 늘 씩씩하게 엄마 곁 지켰잖아. 앞으로는 너한테 깨끗하고 사람들 좋아할 만한 카페를 차려줄 거다.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따뜻한 공간. 그곳에서 내가 다시 웃는 걸 보고 싶다. 난영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는 눈가가 젖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만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이제 남은 건 다 당신과 지혜를 위해 쓰고 싶다. 쓸쓸히 늙어가는 건 원치 않는다. 앞으로는 당신과 지혜와 함께 웃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랜 세월 혼자서 굳어있던 마음이 드디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백반집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소영훈이었다. 양복 차림에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번져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안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만섭난 영지애가 놀라 눈을 돌렸다. 아버지. 영훈이 낮게 그러나 날 선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만섭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영훈아. 서울집이랑 건물까지 다 처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걸 여기 와서 이 여자랑 이 여자 딸한테 다 퍼주겠다고?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영은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만섭을 바라봤다. 만섭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래, 내가 들은 대로다. 내 남은 삶,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차례도 외면하고 명절마다 얼굴조차 비추지 않던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이들과 함께 말이다. 영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주먹을 움켜쥐었다. 아버지, 저야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평생 길러주신 아들을 제쳐두고 이런. 그때 지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눈시울은 젖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제야 알게 됐지만 제 가슴이 말해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를 외롭게 한 건 오빠지만 저는 아버지를 지켜드릴 겁니다.
영우는 순간 말문이 막혀 그녀를 노려보았다. 만섭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훈아,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내게 기대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내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 내 남은 날들은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진심으로 함께 해줄 사람들과 쓸 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만섭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만섭은 마지막으로 힘주어 덧붙였다. 돈도 집도 건물도 이제 너한테는 없다. 남은 건 내 인생이고 내 두 손뿐이다. 앞으로는 내 곁에 설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 말에 영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분노와 허망함을 억누르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문이 쾅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다. 남은 식당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섭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다, 지혜야.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진짜 정리할 수 있구나. 난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는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다. 군산 바닷바람은 여전히 짭조름했고 가을 햇살은 마당 가득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소만섭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한 사람이 아니었다. 명절마다 홀로 빈방을 지키던 그가 이제는 따뜻한 웃음과 정겨운 밤냄새 속에서 가족과 함께했다. 피와 정을 함께 나눈 딸 소지혜. 평생의 그리움이자 늦게나마 다시 곁을 지켜주는 난영. 그리고 이 둘을 품에 안으며 만섭은 비로소 오랜 세월의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 돈과 재산을 탐하던 아들은 떠나갔지만 그 빈자리는 더 깊은 온기로 채워졌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 정과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만섭의 집에는 더 이상 외로운 명절이 없었다. 부침개 굽는 소리,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하고 불러주는 따뜻한 목소리가 늘 함께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80이 된 저는 이름 석자 김기전이라 합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중동전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막의 먼지가 뿌옇게 일고 포성이 울려 퍼지는 화면을 보니 제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쟁의 땅 어딘가에서 나 역시 땀과 피를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내게 남긴 것은 상처이자 교훈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북쪽 언덕배기 좁은 골목이 꼬불거리며 이어지는 달동네. 지붕 위엔 굴뚝 연기가 피어올랐고 겨울밤이면 연탄을 들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숨결이 흰 김처럼 흩날렸다. 그곳이 내 젊은 날의 터전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밑 방 하나짜리 단칸방.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컥거렸고 장판 밑에서는 먼지와 곰팡내가 스며 나왔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늘 웃음과 따뜻함이 있었다. 성훈아, 밥 다 됐다. 오늘은 달걀 프라이야. 아내 정숙은 작고 다른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조심스레 깨 넣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젓가락 끝으로 살살 뒤집으면서 아버지 먼저 드릴까? 우리 성훈이 먼저 줄까? 하고 장난을 치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성훈이 먼저 주지. 나는 된장국으로도 충분해. 그러면 5살짜리 성훈이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아빠 먼저 드세요. 하며 계란을 밀어줬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밤이면 백열등 하나 켜놓고 나는 신문지를 펼쳐 일자리를 찾았고 정숙은 낡은 바지단을 꿰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여보, 언젠가는 우리도 집 하나 가지겠지? 그럼 일한 만큼 사는 세상이잖아. 그 시절의 꿈은 참 단순했다. 겨울엔 연탄 2장을 아껴 새벽까지 불을 붙여두는 것, 여름엔 지붕이 새지 않게 천막을 덮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늘 웃었다. 정숙이 된장국에 고추 1개 썰어 넣으며 이게 소고기보다 낫지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 웃음이 내 하루의 피로를 다 잊게 했다. 그 따뜻한 행복이 오래갈 줄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구청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내 눈길을 잡았다. 중동 건설 근로자 모집, 숙련 기술자 우대, 월 $2,000 이상. 그 문구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당시 내 월급은 2만 원 남짓.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그곳 하루 품삯이 더 많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성훈이 학교 보낼 때쯤이면 학비 걱정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다음 날 나는 철근 기술자 모집 면접을 보러 갔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고 면접관은 그 손을 보며 말했다. 이 손이면 사막에서도 버틸 거요.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는 집에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중동으로 가게 됐어. 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바늘이 멈췄다. 거긴 너무 멀잖아요. 위험하대요. 그래도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 가. 성훈이 학교 보내려면 지금 가야 해. 그녀는 눈을 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꼭 건강하게만 다녀와요. 나는 성훈이 잘 키울게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흙먼지 묻은 내 손, 거칠어진 그녀의 손. 서로의 온기가 떨리듯 전해졌다. 그렇게 나는 사막으로 떠났다. 그날의 달빛이, 그날의 약속이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 사막의 아침은 뜨겁지 않았다. 차라리 잔혹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모래는 미지근했고 공기는 숨을 삼키는 듯했다. 기전아, 오늘도 철근 2단 더 올려야 한대. 현장 반장이 외쳤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로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다. 머리 위로 노란 안전모를 눌러쓰고 피가 배어나온 손으로 철근을 들어 올렸다. 쇠는 햇빛을 받아 달궈진 듯 뜨거웠고 등에서는 소금기 어린 땀이 흘러내려 눈으로 스며들었다. 야, 물 좀. 누군가가 소리쳤다. 미지근한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돌아왔다. 모래가 섞인 물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물 한 모금이 생명줄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모두가 그늘 아래 모여 앉았다.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 1통과 밥 1덩이. 모래가 씹혔지만 배고픔이 더 컸다. 기전 씨, 한국 가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젊은 용접공 박 씨가 물었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 손잡고 시장 한 바퀴 돌고 싶네. 하하, 별거 아니네요. 그게 별거야. 그게 제일 그립지. 모두가 말이 없었다. 각자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한국이 있었다. 어떤 이는 아내를, 어떤 이는 병든 어머니를, 그리고 어떤 이는 이미 떠나보낸 사람을. 밤이 되면 공기는 낮과 다른 얼굴을 했다. 낮엔 50도를 넘던 열기가 밤엔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천막 위로 바람이 울고 모래는 유리처럼 피부를 핥히었다. 기전 씨, 오늘도 그 편지 읽어요? 박 씨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였다. 여보, 성훈이가 요즘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요.
오늘은 아빠 사진을 보여줬어요. 눈을 꼭 감고 아빠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부디 건강히만 계세요. 그 한 줄이 내 하루의 버팀목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래바람이 천막을 때려도 그 웃음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다. 하루는 동료 한 명이 무너진 철근 더미에 깔렸다. 그의 이름은 유태식. 부산에서 왔다고 했다. 아내에게 집 한 채 사주겠다며 딱 3년만 버티면 된다고 말하던 남자였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거푸집이 흔들렸고 순간 철근 다발이 쓰러졌다. 누군가 태식아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그를 파묻으며 울었다.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모래에 닿기도 전에 바람이 다 말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꼭 살아서 돌아간다. 성훈이 얼굴 다시 볼 때까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막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만 달라졌다. 하나둘씩 떠나고 새 얼굴들이 들어왔다. 나는 버텼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선가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나는 손에 단단히 쥔 봉투 하나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는 아내에게 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찍은 그늘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 너머로 모래바람이 멀어졌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간다. 그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5년의 대가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때렸다. 짙은 흙냄새, 바람에 섞인 나무 냄새,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 사는 냄새였다. 기전 씨, 이제 집 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온 동료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숨 좀 돌리겠지. 비행기에서 내리며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성훈이 곁에서 살자. 이제는 그 어떤 사막에도 가지 않겠다. 서울역 플랫폼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군복 차림의 청년들, 공단 유니폼을 입은 여공들이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분주히 오갔다. 나는 낡은 가방을 메고 그 익숙한 달동네 언덕길을 향해 걸었다. 발 아래 신발은 여전히 사막의 먼지로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성훈이 아버지 아니야? 어머, 돌아오셨네. 에구,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참 안 됐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안 됐다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정수기가 그동안 좀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니요? 정숙은 처음엔 괜찮았다. 남편 편지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화장기 진 얼굴로 다방을 드나드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애 맡겨놓고 하루 종일 안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어쩌다 들어오면 향수 냄새에 술 냄새까지. 밤마다 골목 입구까지 택시 타고 들어왔지요. 처음엔 커피 심부름을 하던 정숙은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 다방엔 늘 웃음과 술, 그리고 눈빛이 오갔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놀던 사내였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손버릇은 나쁜 인간이었다.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푹 빠졌어요. 남편이 중동에서 번 돈으로 옷 사고 술 마시고 그 남자한테 시계도 사줬대요. 그녀의 손목엔 어느새 얇은 금팔찌가 걸려 있었고 방 한쪽엔 수입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그건 모두 남편이 사막에서 피땀으로 번 돈이었다. 성훈이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숙이가 한 달 전 그 남자하고 싸우고는 그날 밤 아이만 제게 맡기고 떠났어요. 왜 떠났답니까? 당신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겁이 났대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성훈이 아빠가 보낸 돈을 다 써버렸으니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당연히 빈털터리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또 달동네 살림이겠지 싶어서 그 꼴로는 다시는 살기 싫다면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귀가 먹먹하고 발끝이 휘청거렸다. 그래서 떠난 거였구나. 내가 가난할 거라 믿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에 눈을 감으며 조금만 더 버티자던 그 수천 번의 순간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식탁도 그릇도 옷장도 아이 장난감도 남은 건 냄새였다. 향수, 먼지, 그리고 오래된 연탄재 냄새. 그 안에 떠난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정수가, 그게 내가 꿈꾸던 새 인생이었냐? 그때 문 밖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고개를 들자 성훈이가 있었다. 옆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아이는 손에 고구마를 들고 있었다. 성훈이 아버지.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숙이가 아이만 제게 맡기고 떠났어요. 제가 돌보고 있긴 한데 아이가 밤마다 울어요. 그녀는 아이 손에 든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며 말했다. 먹어라, 성훈아. 아버지 오셨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엔 기쁨과 낯설미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진짜 아빠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모래바람보다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래 아빠야. 이제 아빠 왔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정숙은 내가 가난해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할 거라 믿고 떠난 여자였다. 그 믿음이 그녀의 멸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낮에는 성훈이를 데리고 시장을 돌았고 밤이면 허름한 막걸리집에서 잔을 기울였다. 입안엔 막걸리의 쓴맛보다 더 쓴 게 남았다. 다 내가 못난 탓이지.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웃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그 양반 정신이 반쯤 나갔대.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버티겠지. 나는 매일 술에 기대 살았다. 빈잔 속에 아내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을 향해 욕을 하다 이내 눈물이 흘렀다. 그때마다 성훈이는 방 안에서 아빠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아빠, 울지 마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무너졌다. 며칠을 그렇게 지새우다 나는 결심했다. 정숙이 괘씸하다. 하지만 성훈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가족을 묶어야 하지 않겠나?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어렵게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했다. 혹시 정숙이 소식 아세요? 지난달에 그 남자랑 헤어지고 지금은 시청 근처 술집에서 일한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그 술집을 찾았다. 불빛은 어둡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낮은 노랫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드니 정숙이었다. 화장기 짙은 얼굴, 눈가엔 피로 대신 냉기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웬일이에요?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가 이제 그만 돌아가자. 성훈이가 널 찾는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요? 그 달동네 방으로? 난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 못해요. 지옥이라니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 정숙은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가족이면 뭐가 달라요? 당신이 사막에서 고생할 때 나는 매일 하루하루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끝난 일이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래도 성훈이 엄마잖아. 그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냉정히 말했다. 그 애는 당신이 키워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부탁이에요.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다리는 풀려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문을 나섰다. 문을 닫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나는 한참을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비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하늘은 끝없이 어두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래, 이젠 아들만 바라보자. 그 아이만은 내가 지킨다. 며칠이 흘렀다. 비가 그치자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새벽마다 일찍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사막에선 해가 뜨면 곧 지옥이 시작됐으니까. 하지만 이젠 그 어떤 일보다 고된 게 마음이었다. 정숙을 찾아가던 그날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담배 연기 속에서 내뱉던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 건너편에선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냉정한 음성만 돌아왔다. 그녀는 정말 이 세상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성훈이 아버지, 그만 마음 추스르세요. 세상에 믿을 건 자기 손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손으로 벌었으니 손으로 다시 일어서야겠죠. 그날 밤 나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동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작은 노트가 있었다. 노트를 펼치자 빽빽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송금한 금액, 남은 금액, 환전 금액, 땅 계약 기록.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정숙은 내가 번 돈을 전부 송금한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내가 가난할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였다. 매달 급여의 절반만 생활비로 붙였고 나머지는 모두 외화 계좌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귀국을 앞두고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논밭을 한 조각 샀다. 지금은 잡초뿐이지만 언젠가 그 땅은 사람의 발길로 채워질 것이다. 정수가 넌 나를 불쌍한 남자로 만들었지만 나는 이미 너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서류를 확인했다. 여기요, 김기전 씨 명의에 맞습니다. 이 일대가 다 개발 예정지라 앞으로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내 땀은 헛되지 않았어. 그날 밤 성훈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성훈아,
너희 엄마는 돈의 맛을 알고 나를 버렸지만 아빠는 그 돈의 무게를 알아버렸단다. 며칠 뒤 동네에서는 정숙에 대한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 여자, 그 남자한테 또 돈 뜯기고 버림받았다더라. 지금은 어디 여인숙에서 술 팔고 있다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날 새벽 나는 오래된 펜을 들고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정수가, 나는 아직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쌓은 시간은 이제 흙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그 흙 위에 새로 집을 짓고 우리 아들과 그 그늘 아래에서 살 거다. 그늘이 필요한 날 내가 그리워질 때가 오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다. 편지를 다 쓰고 나는 불쏘시개 위에 올려놓았다. 불길이 천천히 종이를 태웠다. 잿빛 연기가 위로 피어올랐다. 잘 가라, 정수가. 이제 나는 정숙을 잃은 사내가 아니라 모든 걸 버텨낸 사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철근을 들었다. 이번엔 사막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세월은 흘렀다. 달동네 골목길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다. 벽돌집들이 무너진 자리마다 새로운 철근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철근 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이젠 사장님이라 불렸지만 아직도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땅들, 사람들이 흙값도 안 된다며 비웃던 그 논밭이 이제는 건물과 상가로 변해 있었다. 김 사장님, 이제 여기 시세가 평당 이만큼은 갑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도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돈의 액수보다 그 세월을 버틴 나 자신이 더 자랑스러웠다. 성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다. 그 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듯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달동네 골목은 흙먼지 속의 기억으로만 남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도로가 솟아났다. 내 이름 앞에 사장님이라는 말이 붙었고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내게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다. 아들, 그리고 조용히 쌓아둔 땅 한 필지. 성우는 의사 가운을 입은 청년이 되어 내게 아빠, 이제 괜찮아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그 모든 고생이 제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의 소문이 골목을 도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내 일터 한복판에 떨어졌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얘기였다.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소식은 곧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만난 건 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 근처의 한 카페 앞이었다. 그녀는 예전의 그 화려한 표정도 예전의 농담 섞인 목소리도 없었다. 대신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전보다 더 예리해진 계산적인 표정이 있었다. 성훈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함이 배어나왔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다시 시작하게 해줘요. 성훈이 때문에라도. 그 말에 내 심장은 요동쳤다. 머릿속에는 5년 전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과 사막에서 편지를 읽던 손길과 고구마를 까주던 주인 아주머니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눈물로 모든 걸 덮어줄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배신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수가.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널 다시 품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는 하염없이 나를 붙들려 했다. 여보, 제발요 아들 때문에라도. 그 순간 나는 결심했던 모든 것을 입 밖으로 꺼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사막에서 보낸 돈의 전부를 보낸 척하고 있었으며 실제론 생활비만 보냈고 나머지는 땅을 사두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날 내가 꺼낸 노트와 땅 계약서, 영수증, 환전 기록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그 문서들은 증거였고 또 하나의 무기였다.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겉으로는 태어난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그 표정은 분노가 아닌 계산된 공포였다. 그때 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내가 떠나기 전 내가 남긴 것과 내가 받은 영수증을 돌이켜봐라. 나는 마을 사람들,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다방에서 그녀와 어울리던 자들의 증언을 정리해 꺼내 놓았다. 그 증언들에는 그녀가 남편의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샀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요구했다. 내가 돌아와 아들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저지른 일들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듣겠다. 그녀는 처음엔 몸을 떨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또 다른 계산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밝힌다고? 그럼 난 완전히 죽는 거요. 그 말은 그녀가 이미 체면과 관계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유혹과 변명으로, 때로는 울음으로, 때로는 매달림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려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 드러내기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은 닫혔고 우리는 그 사실로 그녀를 심판했다. 나는 그녀를 현장 사무실로 불러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다. 주인 아주머니와 다방의 옛손님들, 골목의 이웃들, 심지어 그녀가 기대려고 했던 그 남자들까지 모였다. 나는 차분히 사실을 설명했다. 영수증을 꺼내 보였고 그녀가 집을 떠날 때 가져간 물건 목록, 다방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읽었다. 사람들의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진퇴양난의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섰다. 성훈이었다. 의사 자격증과 의료복 대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난 엄마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손을 내미는 건 제겐 상처입니다. 엄마가 다시 우리 곁에 들어올 자격은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울부짖음도 몸부림도 변명도 그 앞에 무기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며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녀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도 누구에게 애원해도 그 칼날은 녹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선언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는 집으로 들여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 집은 너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내가 선택한 삶의 무게다. 정숙은 그 밤 공허한 눈으로 골목을 떠났다. 그녀가 망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것은 돈으로는 되살릴 수 없는 파멸이었다. 나는 복수를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정직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칼이 되었고 그 칼끝은 그녀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나갔다. 그곳은 여전히 시멘트 냄새가 짙고 사람들은 땀과 욕설 그리고 웃음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현장 한켠 푸른색 한바집 천막 아래서 밥을 푸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인숙. 나보다 서너 살 아래였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나를 향해 김 사장님, 오늘은 된장찌개 간이 딱 좋아요. 좀 더 드세요. 하며 밥그릇을 하나 더 얹어주곤 했다. 처음엔 그저 일 때문에 챙겨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야간 근무로 늦게까지 현장에 남아있을 때였다.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다 퇴근한 뒤였다. 나는 비닐 덮개 밑에서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개를 돌리니 인숙이었다. 이런 날엔 그냥 들어가세요. 비 맞는다고 돈이 더 생기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사막에서 보던 뜨거운 태양과는 달리 잔잔하고 따뜻했다. 밥은 드셨어요? 그녀는 내 손에 작은 도시락을 쥐어주었다. 양은 도시락 안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들어있었다. 남은 반찬인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 말투엔 어색한 배려보다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도시락통에 늘 반찬을 하나 더 넣었다. 김치 대신 장아찌, 멸치 대신 고등어구이. 하루하루 바뀌는 반찬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성훈이 현장에 놀러 왔다. 그는 인숙이 싸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웃었다. 아빠, 이 아주머니 음식 솜씨 정말 좋네요. 그렇지? 손맛이 있는 사람이야. 성훈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빠, 혹시 그분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냄새가 나더구나. 오랜만이야, 이런 마음.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좋아요. 엄마 대신 누군가 아빠 곁에 있어주는 게 전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지켜온 침묵과 절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바집 앞에서 인숙을 기다렸다. 박 여사님.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젠 나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건설 사장이 주걱질 하겠단 소리 처음 듣네요. 사장이라도 밥은 먹어야죠.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건 쓸쓸함과 고마움, 그리고 오랜 외로움의 끝자락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성훈에게 말했다. 성훈아, 아빠 인생에도 이제 좀 햇살이 드는 것 같다. 성훈은 미소 지었다. 잘 됐어요,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셔야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조용히 현장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비닐 천막 아래 인숙의 한바집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막 위에 핀 한 송이 등불 같았다. 그해 겨울 나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의 식탁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배웠다. 인숙은 여전히 밥을 짓고 나는 그 옆에서 수저를 닦았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장난스럽게 그녀는 내 일상을 다시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워주었다. 정숙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먼지처럼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그리고 한 여인의 손맛이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람의 불행은 배신에서 시작되지만 행복은 언제나 다시 누군가를 믿을 때 온다. 창밖에는 새벽 첫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따뜻하고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살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평탄치 않았지만 어느 순간만큼은 저와 제 가족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 젊은 날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이었습니다. 하늘은 매일같이 뿌연 연기와 화약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듯 뛰었고,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 낯선 언어를 쏟아내던 외국 군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군홧발이 마당을 짓밟고 들어올 때 제 온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낯선 눈빛과 거친 숨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속에서 저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눈총은 어떻게 견뎌내지? 창호지 너머 달빛조차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의 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밀려드는 진통 속에서 저는 입술이 터져 피가 맺히도록 속삭였습니다. 부디 제발 이 아이가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산실 안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제 것과 다르지 않았고 까만 눈동자는 분명 제 피와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듯 빛났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제발 이 아이만은 의심받지 않게 해다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움켜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모성이라는 기적이 제게도 남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고 딸을 낳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상처는 제 안에 여전히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 손자의 탄생이라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도단에 서서 살았습니다. 칠판 위에 분필을 달그락 쓰는 소리, 아이들이 교실 가득 앉아 연필을 긁적이며 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저의 삶의 음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늘 희망을 봤습니다. 딸 윤희는 그런 제 자랑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갔고 누구보다 올곧고 선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후 손녀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부드러운 체온, 전내음 섞인 숨결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민지는 총명했고 늘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지는 20살이 되었고 예쁜 신부가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서던 민지의 모습은 마치 빛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평온해졌구나. 더 이상 큰일은 없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우리가 가장 안심한 순간 균열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민지가 결혼 후 곧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집안은
잔칫집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찌어졌고 거실 한켠에는 핑크빛 아기 옷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날, 그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은 아이의 모습에 꽂혔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놀라울 만큼 짙었고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아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제발 믿어줘요. 그러나 이미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불신과 의심, 그 차가운 그림자가 모두의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너,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이게 해? 이건 물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시댁 어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윤희, 제 딸은 두 손을 부르르 떨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똑똑한 애예요. 제발 함부로 물지 마세요. 그러나 시댁은 냉담했습니다. 착하다고? 그럼 이 아이 모습은 뭔데?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민지는 눈물에 잠겨 매일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는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했습니다. 남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온 단어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이혼. 민지의 몸은 무너져 내렸고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친정과 시댁 사이의 갈등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식구들이 모이면 언제나 고성이 오갔습니다. 내 딸이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킨 거야. 망신이라니요. 우리 민지가 그럴 애가 아닌 거 뻔히 아시잖아요. 방 안 공기는 곧잘 전쟁터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굳어가고 그 위로 날카로운 말들이 번개처럼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335 모여 수다 떨기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에이구, 불륜이네, 불륜이야. 저 집안도 이제 끝났구먼. 그 말소리는 바람을 타고 집안까지 스며들어 민지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방에 틀어박혀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기의 숨결은 따뜻했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왜 아무도 엄마 말을 믿어주지 않니? 그 작은 방은 민지의 눈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구나. 사위는 마침내 날카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해. 진짜 검사.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증명해보자.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윤희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검사라니. 자네가 지금 내 딸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알아? 그러나 민지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해요. 그래야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날 밤 집안은 폭풍우에 휩쓸린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이 식은 채 남아 있었고 숟가락은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불꽃이 튀었고 마주치지 않으려 눈을 피하면 더 깊은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밤마다 민지는 아이를 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벽을 타고 번져 제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흐느낌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집은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았고 그 불씨는 피비린내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살을 파고드는 듯 날카로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딱딱 하고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민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겁게 처져 있었고 손가락은 피가 안 통할 만큼 창백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사위는 두 무릎을 달달 떨며 손에 쥔 담배를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가운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민지 씨와 남편의 친자가 맞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제 아이입니까?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말이 돼? 검사 오류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 겹쳐져 복도는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윤희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귀 안쪽에서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울려 퍼지는 걸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해도 이 상처가 과연 아물 수 있을까? 불신의 칼날은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방 안의 긴장을 더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하얀 가운이 스칠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격세유전이라고 합니다. 조부모나 윗세대에서 나타났던 특징이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즉, 아이의 모습은 불륜 때문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헉 하고 숨을 삼켰고 의자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증손녀의 결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 안에 수십 년 동안 묻어둔 돌덩이를 꺼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적에 말하기조차 힘든 일을 겪었단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전쟁통에 외국 군인에게 짓밟힌 적이 있다. 그때 생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는지, 혹여나 아이가 달라 보이면 다 내 탓으로 돌려질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았다.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자꾸 끊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 위에 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도 다 내 탓 같구나. 민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결국 내 피 때문인 것 같아. 모두 내 탓이야.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노려보았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무게가 제 어깨 위에 내려앉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빛을 향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의 힘든 고백과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남편은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두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지며 모두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쏟아져 나온 눈물은 바닥을 적시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지 못해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의심하고 몰아세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날카롭게 퍼부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낮고 떨리는 음성만이 남았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결이 그녀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믿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믿어달라고.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희는 무너져 내리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방 안은 흐느낌, 무릎이 바닥을 치는 소리, 아기의 잔잔한 숨소리가 얽히며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공기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시간은 흘러 상처로 얼룩진 날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집 안 공기는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 속에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은 따뜻했고 가족의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 같았습니다. 아기는 옹알이를 하며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은방울처럼 맑게 울려 퍼져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민지의 남편은 조심스레 다가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굳었던 그의 어깨는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부끄러움과 다짐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끝까지 지켜줄게. 절대 의심하지 않고 너희 곁을 지킬 거야. 시댁 식구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뽀글뽀글 올라왔고 마당에서는 빨래가 햇빛에 펄럭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에도 불꽃이 튀던 대화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윤희는 마루에 앉아 딸과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을 함께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이제 됐어. 저는 기둥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 딸의 안도, 사위의 다짐, 시댁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두려움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러나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제 손을 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작은 손의 따뜻함이 제 심장까지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밥상을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한때 고성으로 얼룩졌던 공간은 이제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웃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손자의 웃음을 바라봅니다. 작은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그 소리는 제게 삶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가족은 결국 피와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오해는 쉽게 생기지만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야기는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믿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진짜 화해와 행복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